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오늘은 또 뭘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요 그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이네요. 별이 빛나는 밤이죠. 역시 예술 지식도 훌륭하십니다. 예. 아니,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말이죠. 진짜 이 그림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든달까요? 네. 특히 이거. 이 소용돌이 치는 원형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건 마치 뭐랄까, 기환이의 매력 속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데요, 예. 기환 씨가 보고 있는 게 밤하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 이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이 난기류를 표현한 거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잠깐만, 이 소용돌이가 난기류를 표현한 거다? 네. 그러면은 이 반고 형님이 뭐 예술만 한 게 아니고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네, 기환 씨, 고흐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과 예술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인 즉슨 오늘 이 시간이 과학 지식도 쌓고 예술 지식도 쌓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일석이조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완전 럭키비키한 시간이 될 것 같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 과학, 예술을 섭렵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천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예술이라는 말을 어원을 살펴보면 테크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은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과학이나 예술은 하나만으로도 심오하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인데요. 이 둘이 만났다고 하니까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박주용입니다. 문화와 과학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인간 창의성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라는 점이 공통돼 있고요.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창의성을 연구해서 우리 인류 미래의 문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벌써 예술적입니다. 네, 그런 말씀 그러네요. 많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인데 아티스트 한번 되어보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미디어 아트 이제 창작 실천을 좀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 좌담을 통해서 저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기대가 됩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지내서 그렇지 찾아보면 주변에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학이랑 예술이 이게 붙을 수 있나? 좀 이런 의심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또 예술을 하는 사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폰에도 AI로 이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던데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 어플 통하니까 저도 거의 뭐 빈센트 반 고흐 뺨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챗 GPT로 하니까 기환 씨처럼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쓰다 보면 이걸 과학으로 봐야 되는지 예술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인공지능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AI가 발전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산 사람이 다 혼자서는 익힐 수 없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아직 내가 익히지 못한 기법을 소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어떤 지금 예술가들도 그 AI를 사용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벌써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만든 우주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그런 이제 무슨 극장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사람이 붓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챗GPT 같은 AI의 말로만 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나게 큰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걸 알고도 대상을 준 거예요? 거기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고 하죠. 네네. 하지만 아무런 손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네. 일단 그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술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하지 못한 걸 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는 네. 측면에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이랑 이 AI가 만들어낸 작품과 뭔가 유사성이 좀 발견이 됐을 때 이걸 어디까지를 창작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예술공학 박사과정 을 졸업을 시켰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졸업했냐면 이제 인공지능 생성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창작을 해가지고 인사동에 이제 전시를 했어요. 창작으로 인정한 근거가 뭐냐면 어쨌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정한 거고 단지 이제 표현을 하는 어떤 생산 수단이 인공지능 기술을 썼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쨌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이지만 내용은 내 거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다 테크놀로지 쓰잖아요. 그렇죠. 붓도 테크놀로지고 그림도 테크놀로지고. 인공지능으로 창작한 예술품 중에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티라는 이제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미술품 판매하는 옥션을 했는데 한 50만 불에 이제 낙찰된 작품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초상화예요. 전통적인 초상화 한 만여 점을 그러니까 이그샘플로 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초상을 그려줘 했는데 초상화가 이제 여러 개 나왔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옥션에 이제 냈는데 누가 이제 50만 불에 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있더라도 누가 50만 불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가치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사실 그 얘기가 좀 재밌었는데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야만 가치를 주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떠한 기술이나 과학을 사용을 해도 이게 새로우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체를 다루는 생물학과 예술을 융합한 바이오 아트입니다. 생명의 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아이, 진짜. 아,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제 아들이자 제 친구이자 저희 반려견 코코입니다, 코코. 야, 귀여워, 귀여워. 아주 사랑스러워. 아니, 사실 말이죠.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이 이런 동물 혹은 또 식물의 DNA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요 코코의 털을 갖고 왔거든요. 요걸로 대체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일단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술작가 이소요라고 합니다. 강아지 코코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털을 좀 뜯어왔어요. 네. 아, 뜯지는 않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예. 이걸로 또 가능한가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오. 코코의 털을 왜 가지고 오셨나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코코가 과연 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혹시 뭐 유전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 그런 병은 없는지 뭐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코코의 털을 분석해서 그런 이제 자세한 정보까지 알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코코의 털 속에 있을 수 있는 유전 정보랑 또 여기에 있는 여러 생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전 정보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네. DNA를 뽑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까지는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코코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생물이 있으면 좀 골라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믹서기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이 정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드시고 있는 도중에도 딸기 DNA가 김 과장님 몸속으로 흡수되고 있겠네요. 여기 보면 거의 디톡스 음료 저 만드는 건강에 거죠. 좋게 생겼죠? 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코의 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코코의 유전자도 여기 같이 넣고 섞어볼게요. DNA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세포 벽도 깨트려야 되고 핵막도 깨트리고 이중의 벽을 깨트려야 이제 그 속에서 DNA가 흘러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조금 믹서기가 있어요. 이걸로 물리적으로 일단 이 재료들을 좀 깨트려 볼게요. 갈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물리적으로 한번 이 이제 재료들을 깼기 때문에 이제 잘게 쪼개져서 이 속에서 DNA가 더 빨리 흘러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기다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주방 세제 그리고 소금 요거를 이제 특정한 비율로 타서 물에 넣으세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Na와 Cl 두 가지 이온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속에 있는 복잡한 여러 물질들 중에 DNA만 쭉 뽑아내서 뭉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신기하다. 여러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 스푼을 가지고 저어주시는데 너무 세게 휘저어서 거품이 많이 나지 않도록 살살 저어서 잘 섞어주세요. 저는 DNA를 뭐 추출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슨 실험 도구들이나 이런 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소금이랑 주방 세제라니. 실험실에서 더 정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바이오 아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험을 키친탑 그 실험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15분 정도 네. 휴지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15분 정도 기다리면서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바이오 아트 대체 그게 뭡니까? 글쎄요,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예술 분야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나 기술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희망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것을 바이오 아트라고 주로 부릅니다. 네. 이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작품을 한 작가가 하나 있거든요. 예. 길에 다니면서 생물 정보가 있을 법한 네. 그런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본인 집에서 이렇게 DNA를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 보내서 그걸 버린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인종인지 네.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얻어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3D 프린터로 그 인물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조각품으로 쫙 갤러리에 걸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네. 대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정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큰 충격을 줬던 작품이죠. 자 이제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 이런 딸기 꼭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 DNA가 있는 부분만 걸러내 볼게요. 면보를 통과하면서 맑은 물만 걸러질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확실히 불순물들 걸러지니까 맑은 액체들만 신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맑게 걸러진 물을 40까지 오게 채워보세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속에는 DNA뿐 아니라 이제 큰 건더기만 걸러냈을 뿐이지 DNA만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우리가 알코올을 집어넣을 건데 이 물 위에다가 알코올층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알코올층을 하나 쌓아주면 네. 이 속에 섞여 있었던 DNA들의 용해력이 높아지면서 위로 싹 빨려서 올라옵니다. 코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알코올을 벽에다 대고 살짝 쏴주세요. 그래서 아주 타고 흐르게. 타고 흐르게 이렇게 하얗게 엉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DNA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샬레에다가 한번 저 DNA를 건져내 볼게요.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와. 많이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젤리처럼 있는 이게 전부 다 DNA예요. 우와. 그래서 이 속에는 코코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환경에 있었던 미생물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의 DNA가 뒤섞여 있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 생태계 속에 DNA들이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방법은 알코올 속에다 넣어도 되고 네. 말려도 돼요. 저는 알코올에다 담아드려 볼게요. 그리고 작가명과 품 이름 적어서 야 제가 머리톤 하고 나서 예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재료들로 저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간단한 실험을 한 거긴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작품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술과 과학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네,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또 집에서도 굉장히 쉬운 재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이 바이오 아트 작품 저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작은 DNA 유전자 정보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과학과 예술 그 콜라보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바이오 아트 너도 할 수 있어. 와, 살아있는 조직이나 DNA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예. 인간의 상상력 정말 끝이 어딘지 놀라웠습니다. 기환 씨 직접 참여해 봤잖아요. 어땠어요? 앞서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과 예술은 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촬영 현장을 다녀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비벼진 버무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DNA 추출 방식 말고도 좀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아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박 교수님 어때요? 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DNA라고 하는 것인데 DNA가 사실은 그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지시사항이 들어있는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유전자에 보면 너는 나중에 어디 머리로 올라가서 이 곱슬원을 만들어 라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말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을 정말 악보처럼 생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정보학적인 바이오 아트가 네네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람의 유전자 그 물질을 사용한 그런 미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좀 바이오 아트 재밌는 사례가 뭐가 또 있나요? 뭐냐면 초록색 빛을 내는 토끼예요. 온 몸에서 초록색 빛이 나요. 살아있는 토끼죠. 그런 토끼 본 적이 없잖아요. 토끼는 흰색인데. 달나라에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에드와르도 카츠라는 예술가가 어떤 생명공학 어떤 연구소랑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수정란에다가 해파리 DNA를 추출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피부에서 그린 컬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DNA예요. 네네. 그 DNA를 토끼 수정란에 주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된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제 착장을 해서 토끼가 태어난 거예요. 우와.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함의하는 바가 많죠. 사람한테도 주입하면 몸이 피부색이 그린 컬러인 네. 인간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원하는 인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사회에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뭔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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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물에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이 있죠. 에펠탑. 에펠탑이죠. 예. 맞아요. 예,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그 경쟁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점 뭐였냐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료를 많이 쓰고 무거워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다 고안해낸 것이 지금의 구조인데 그건 수학에서 이제 프랙탈 구조라는 말을 해요.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핏줄을 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핏줄은 대동맥이 있고 격가지를 치면서 계속 작은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몸이 2배가 되더라도 그 핏줄 자체는 2배의 무게가 되지 않고 더 적은 양만 늘어나도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건축물도 핏줄처럼 큰 구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구조를 조금씩 채워 넣으면 2배가 된다고 해서 2배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죠. 우리의 가구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과 예술, 건축까지 그 아우르면서 그 프랙탈 구조라는 과학의 이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스페인의 가우디가 그렇죠. 생각이 나거든요. 가우디도 사실은 그 에펠탑처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가우디는 이런 말까지 했죠. 직선은 사람의 것이라면 곡선은 신의 것이다. 즉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때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거기에서 곡선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형의 모양을 만들면, 즉 둥그랗게 만들면 많은 압력을 버티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사실은 아주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시뮬레이션까지 하는데 근데 그 그걸 하지 당시에는 않고서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정말 손으로 그런 걸 연구하면서 그걸 배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가오리 형님은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별명이 이제 천재 건축가 하잖아요. 근데 건축만 잘한 게 아니고 과학도 잘하고 그럼 예술도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니까 과학과 예술이 진짜 오래전부터 융합돼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예술은 감정과 창의성의 영역이고 또 과학은 논리와 분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뿌리는 하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술을 얘기할 때 아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의 어원은 라틴의 아르스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얘기하는 테크닉, 테크놀로지는 고대 그리스어의 테크네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예전엔 두 개 같은 말이었어요. 서로를 번역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아트라는 것과 테크닉이라는 것들이 하나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과학과 기술과 예술이 하나라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아주 초기부터 가보면 잘 아는 라스코 벽화, 아, 네네. 뭐 수십만 전 전에 들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일견 보면 아직 우리가 글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사냥 방법을 그린 것 같아요. 동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포진을 하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게 지식 정보의 역할만 있다면 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이 색깔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어떤 우리가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과학의 역할도 하지만 그걸 그리던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왕이 예쁘게 그려봐야지, 멋지게 그려자 하면서 거기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또 이야기가 들어있고 아까 얘가 잘 못하던데 그것도 한번 재밌게 써봐야겠다라는 스토리텔링도 들어가 있고 사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또 문과 출신이라 이런 또 역사 이런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 뭐 이제 선사시대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 르네상스도 아까 질문 중에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요때가 이제 사실 뭐 과학과 예술이 뭐랄까요 이 융합이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 맞지 않습니까? 14, 17세기의 르네상스를 보면 과학과 예술이 함께 융합했던 대표적인 시기였어요. 그렇죠. 르네상스 예를 들자면 시대. 제일 유명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빈치.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대표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날틀 해서 헬리콥터를 만들기도 하고 레이저의 원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파랄까? 시냇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면서도 왜 시원한 걸까? 한 거죠. 이게 합쳐져서 사실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큰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원근법을 들 수가 있어요. 직선의 원근법을 만들어냈는데 직선 이후에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원근법 기계를 만든 뒤러난 사람을 거쳐서 네. 이제는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숫자만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좌표계를 만든 데카르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현대 컴퓨터 그래픽까지. 사실 지금 현대 그래픽이라고 하면 영화에 사용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거의 시작점이 문이과 통합형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이었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인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더 친숙하게 와닿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예술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예. 20세기 이후부터는 진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진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뭐 학부 다닐 때만 해도 법대 뭐 다니고 뭐 경제학 공부하는 애들이 저 같은 공돌이들을 이렇게 좀 세컨 클래스로 취급하고 그랬어요. 아, 예. 근데 서구 역사에서 보면 서구는 이제 옛날부터도 이제 뭐 그 철학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지만 또 과학자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과학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나라 문화였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서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고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제 뭐 아름다운 걸 만들고 하다가서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게 자연의 신비예요. 자연의 그 신비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그 어떤 숭고함이나 신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과학 기술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은 예술가들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 기술에 대한 예술이든지 과학 기술을 이용한 예술이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보는 건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명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 명화 중에 과학이 좀 접목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사실 다빈치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부해보기도 하고 아주 자세한 그림을 남기기도 하고 사실 사람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습을 아주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얼굴은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뭐 조명 따라서 달라 뭐 그럼요. 미남이 됐다가 미녀가 됐다가 그렇죠. 그거를 기반으로 모나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 우리를 정말 보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을 따라오는 눈을 가진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뭐죠? 바로 네덜란드 페르메이라는 사람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무지개의 원리를 밝힌 뉴턴과 동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뉴턴이 그거로 인기를 끌고 나니까 사람들이 벽에다 구멍을 내고 빛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프리즘을 갖다 대서 무지개를 만드는 재밌는 실험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페르메이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 그러면 벽에다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반대 벽에 그 맺히게 하는 상을 그리면 어떨까? 근데 이게 뭐의 원리인지 아세요? 물? 반사 원리인가요? 카메라의 원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렌즈의 네, 역할. 네, 네. 그렇죠. 손에 드는 작은 카메라 이전에 정말 큰 방을 만들어서 빛을 들어오게 해서 반대편에 맺히는 필름 같은 네. 그거를 그때 손으로 카메라가 그린 있었나요? 겁니다. 그때 카메라 만들기 전이었는데 이 페르메이르는 우리가 지금 카메라라고 하는 원리를 이미 구현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우와.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처럼 보는 그림을 벽에 그려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다빈치보다도 더 사실적인 그림이 생기게 난 거죠. 그래서 페르메의 그 그림들을 잘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초점이 먼 곳에는 흐려지고 찾아봐야겠다. 초점 많고 있고. 오.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그 진주기호 한 소녀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네가 그걸 어디 서 있든 그 눈이 너를 따라올 거라고. 신기하다. 저도 그걸 실제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따라온다고 느낄까? 여기에서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술적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의 눈 그리고 소녀의 눈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볼 때 사람의 눈에 어디에 집중해서 무슨 느낌을 갖는지 이 대가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즉 과학을 이용했지만 과학을 딛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예술적 감성을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오프닝에서 제가 우리 그 빈센트 반 고흐 형님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소용돌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소용돌이가 그냥 소용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난기류를 표현했다고 아까 우리 지원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정 교수님께서 좀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우리 좀 뭐 시냇물 같은 데도 이제 와류라는 게 와류. 있잖아요. 그렇죠, 회오리. 네네네. 그 회오리는 이제 물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 속에서도 이제 그 회오리가 생기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회오리를 이제 표현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거죠. 그 당시는 뭐 난류 개념도 없었고 이제 그렇죠. 유체역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뭐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사실 그 전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 반고흐의 어떤 불안정한 그렇죠. 정신 상태가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건데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또 가설인 거네요. 그 두 분께서는 밤하늘이 어떤 색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밤하늘이니까 검정색. 뭐 조금 바꾸면 짙은 네이비? 예, 예, 뭐.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물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어? 검은색 아니면 짙은 파란색. 네.
그런데 벤고의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좀 밝죠? 네. 밝을 뿐만 아니라 뭐 불빛이 붓짓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 휘돌기도 네네. 하고 네, 네, 네. 밤하늘에 박혀 있는 별이 이상한 방향으로 빛이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화소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연의 물 같은 데에서 많이 보는 그런 소용돌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였어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화가였기 때문에 이미 평소에 물을 보면서 난기류를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볼 때 거기서 천재성이 드러난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까만색이라고 하면 아는데 네.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연이 보여주는 난기류가 저기에도 있을 거야 라고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대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처럼 그냥 까만색이네라고 했으면 나오지 않을 그림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21세기 들어서는 그 양상이 더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미디어 아트, 과학과 예술이 문화와 놀이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중적인 예술로 각광받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나요? 이게 예술이라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예술은 놀이다. 그리고 인간을 표현할 때 뭐 사색하는 인간, 뭐 도구의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놀이의 인간, 노는 인간. 뭐 약간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 예술가 중에 그 잭 버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60년 뭐 그 무렵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오디언스를, 그러니까 관람객이죠. 오디언스를 유저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라고 칭할 것이다.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린애들이 전시관에 가면은 막 눌러보고 맞아요. 인터랙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럼 얘 왜 이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 관조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논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술 그러면 좀 고상하고 뭐 좀 관념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옛날에 예술이 이제 당연히 그랬고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술의 사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이론이죠. 이론 자체가 놀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자체가 이제 인터랙티브해지고 그 안에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증강현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 인터랙티브하게 되니까 네. 예술 작품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한다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할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 기계 시스템, 전자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또 미디어 아트의 대가시였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작품 활동 하셨던 그 시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새로 나왔던 텔레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작품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의 큰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에 쌍방향, 인터랙티브 아트 그리고 지금 와서는 AI 예술까지 사실은 그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준 분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TV 붓다, TV 부처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 왜 놀랐냐면 사실 우리가 예술의 가치 중에 하나를 새로움을 두잖아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깼을 때 그 TV 붓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부처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그거를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부처 앞에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떠오르는 거 우리 명상할 때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TV는 사실은 지금도 야 화면제 그만 봐라 라고 하고 사실 그 당시에도 저도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TV는 바보 상자라는 얘기를 듣고 아, 많이 보면 했죠. 그냥 멍하니.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부처 자신이 자신을 보는 식으로 완전 우리의 기대치를 뒤바꿔 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걸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뭐 TV 부처, TV 부다 얘기도 있지만 또 저는 생각나는 게 TV 모니터가 굉장히 밀려가는 많이 거. 붙어 있는 다다익선. 다다익선이라는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셨는데 그러면 백남준 선생님 작품 중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작품이 또 있을까요? 그 작품이라기보다도 백남준 씨가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어요. 개념이라고 봐요. 개념이에요. 그 실제로 작품을 한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에요. 전 세계가 일렉트로닉 전자
고속도로를 통해서 연결될 거다. 그 인터넷이 그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근데 기술만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떨어져서 기술의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할 때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인터넷이 태동된 게 1992년이고 그렇죠. 모바일 인터넷은 훨씬 이후인데 훨씬 이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을 하셨다고 예, 봐야 그- 될까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또 그 아까 다다익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미술교과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그 실제 그 다다익선 작품을 대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놀랬던 게 어쨌거나 텔레비전, TV 브라운관을 그 작품의 어떤 그 매개로 좀 활용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TV처럼 그러니까 이런 특정 기계를 또 예술에 융합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요, 박 교수님. 뭐 기계와 예술의 융합은 그 원료는 기계와 인간의 융합이기는 해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닮아가는 기계, 지금 AI를 많이 생각하는데 최초의 예는 언제였을지 혹시 아세요? 최초의 예. 기계와 인간 닮은 기계. 인간 닮은 기계. 왠지 얼마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한 5년에서 40년을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알파고만 기억하신 분들은 5년, 네네네. 뭐 마징가 제트를 기억하신 분은 40년. 마징가 제트. 와. 사실은 몇 천 년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의 문호 일리아스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상상을 하고 그걸 오토마톤,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이름을 붙여요.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개념을 실제로 그 이야기를 보면 네. 사람이 갔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보고 나서 아, 저거는 내가 가고 있다는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사람과 똑같은 기계가 우리 대신 생각을 하겠지라는 얘기를 이미 해요, 몇 천 아니 년 그게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사람처럼 하는 기계를 계속 만들고 오토마톤은 사실 유럽의 역사 동안 계속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취미나 열정이 되는데 나중에 19세기에 가서는 유포니아라는 오토마톤 기계가 나와요. 그 유포니아의 기능은 뭐냐면 뒤에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사람의 성대와 똑같은 기구를 가진 장치가 움직이면서 그럴듯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미 멀게는 몇천 년, 짧게는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기계와 사람을 융합해서 예술을 하는 꿈을 꿔왔죠. 네. 그래서-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R, VR 또는 더 XR. 정교한 XR, 네. 그다음에 또 뭐가 ZR이 있을까요? 또 더블 XR이 있을까요? XYZ 뭐 이렇게 그렇죠. 농담하신 거죠? 아닙니다. 농담이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서는 농담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없던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오토마톤의 꿈이 이어지고 있죠. 그 이후에 유포니아 이후에 더욱더 사실적인 뭐 사람의 그 피부를 흉내내는 인조 피부, 눈,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토마톤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저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AI 예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AI 예술 제가 볼 땐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박 교수님? 현재가 한 40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면 10년 뒤에는 10배, 300억 달러, 4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돼 있고 그렇다는 건 매년 뭐 20% 이상 이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에서 더 재미있는 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기술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나왔던 최신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하고 또 새로운 게 정말 있고 빨라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규모가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형태의 예술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을 대비할 인재를 우리는 길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최근 AI 예술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어디까지를 창작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의 시작과 완성,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과학과 예술에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우주를 더 깊게 이야기해준 과학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예술의 클로드 모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에 과학자로서 자기를 매료시켰던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물질의 상을 발견한 저명한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자연의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질서와 진실을 보는 눈을 창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으로 찾아낸 이 높은 차원의 질서는 대칭성, 간결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겉모습이 이렇게 서로 제멋대로 어지럽게 놓이는 선분들과 같다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들의 본질을 찾아냄으로써 이렇게 대칭적인 질서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자들도 겉으로만 보면 차가운 이성과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과학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법이나 새로운 이론을 보면서 아름답다, 우아하다 곧잘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제일 창의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창의성이란 세상의 사물 사이에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연결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대답했죠.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개 되지 않는 사물들을 연결하는 방법의 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즉 10개의 물건을 연결하는 방법마다 10조 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연결을 본다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한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참신하고 쓸모있는 기능들을 연결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애플의 철학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봄과 잡스의 생각을 하나로 합치면 자연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연결, 우아한 연결을 찾아내는 능력이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말처럼 바로 그 우아한 연결을 찾아낸 사람들이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고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과학에서의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의적인 인물들인 데이비드 봄, 스티브 잡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클로드 모네에게선 배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던 일상의 문제, 즉 시계 맞추기, 새롭게 발견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자연의 풍경을 더 잘 그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창의적인 새로운 연결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과거의 사고나 과거의 방식을 의심하면서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꿈꾸다 보면 우아한 해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가 최근 예술과 과학의 융합과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예술과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AI가 발전을 하면서 창작은 물론이고 전시하는 데 있어서도 큐레이팅까지 AI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에이프 캠프라고 해서 매년 이제 이런 AI 또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고 싶은 젊은이들과 그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존 작가들을 모아서 서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문과이과 나누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되지 않고 있는데 맞아요. 그건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사례는 그렇고 해외에는 좀 어떤 지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문과 가는 학생과 이과 가는 학생이 좀 많이 나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근데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과를 가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철학을 하는 놈이 수학이나 과학을 모르고 무슨 철학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미국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을 하는 애들도 내가 뭐 수학 과학 못해서 예술 대학을 간다 이런 게 없고 네. 과학과 기술을 잘하더라도 나 예술 하고 싶다. 그래서 가는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 대학을 다니면서도 코딩도 하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하지 않더라도 네. 자생적으로 이제 그런 융합형 인간들이 훈련되고 있는 거죠. 네, 융합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 과학과 예술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또 협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더욱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황금빛 배경 속 한 쌍의 연인이 서로를 감싸는 모습. 이 화려한 문양의 옷을 입고 따스하게 맞닿은 입술.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자, 이 작품을 보고 혹시 사랑의 순간만 담겼다고 생각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림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요, 사랑의 순간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비까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가슴과 무릎 부분에 이 붉은 원반 모양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적혈구를 상징한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림에 있는 원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적혈구의 형태와 닮아 있는데요. 사실 클림트는요, 과학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던 빈 모더니즘의 흐름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가 친하게 지내던 주컥 한들 교수는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이런 강연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요. 클림트 또한 혈액 속 혈구 도판이 실린 백과사전을 소유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여성의 가슴 아래쪽 팔의 곡선은 이 심장의 윤곽을, 적혈구로 그려진 부분은 생명의 순환과 탄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무릎 부분에 있는 붉은 형상은요, 여성의 생리혈을 상징해서 이 생식 능력과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혈구가 지워진 키스 작품은 어떻게 보일까요? 원본을 본 관람객들은 생기 넘침, 강렬함을 떠올린 반면에 적혈구가 사라진 그림에서는 고요함, 생명의 부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적혈구 하나까지 계산된 클림트의 키스, 예술과 의학의 경계를 허물며 생명의 신비와 사랑의 깊이를 동시에 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본래 하나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은요, 수리 마술이 예술이다. 좋습니다. 예, 예. 명쾌한 문장이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눈을 돌리면서 아름다움, 열정, 창의성 같은 인간의 가치를 과학과 예술이 함께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자체의 내재해 있는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고맙습니다.